다들 많이 보셨을 이번 테슬라의 딜리버리 이벤트는 모델 S 플레드 차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행사장에는 모델 X 리프레시 버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모델 SX의 기본 모델인 롱레인지 리프레시 차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뒷부분에서는 현존하는 양산 세단 중에 가장 강력한 모델 S 플레드의 파워트레인과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최초의 모델 S를 론칭한 지 9년 만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내놓은 리프레시 모델 S의 본네트 부분입니다. 기존 모델 S보다 많은 부분의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부품들은 오히려 더 깔끔하고 심플해진 느낌인데요. 그럼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동차 장인 샌디 먼로웅이 포드에서 내놓은 순수 전기차 마크 2를 분해해서 분석하는 영상인데요. Hey everybody, welcome again to Monroe Live, and today we're going to start off basically looking at the front end of the vehicle. I want to have a look at the frunk and compare it to the existing one that we have here from Tesla. I want to look at how the cooling system works. So let's pull this thing out. Corey, get the Activalve. Oh, thank God. Oh, Corey, I think you just saved my life. Can't believe it. What just happened? I was very shocked at how many hoses and how many other doodads are floating around inside this thing. So 히트펌프는 전기차의 성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차량의 모든 열을 관리하는 HVAC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히트펌프 기술은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리프레시 SX에서는 가장 최신 기술이 접목된 히트펌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주행거리를 30% 증가시켜주고 캐빈 온도 조절을 하는 데에도 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2017년에 출고한 제 모델 S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마 구형 모델 S를 운행하는 분들은 풀악셀을 계속해서 밟는다거나 제로백 테스트를 연속해서 하게 되면 차량의 출력이 제한되는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가혹한 조건으로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 모터와 배터리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리프레시 모델 S는 열을 방출하는 레디에이터가 2배 더 크기 때문에 제로백 테스트를 연속해서 시도해도 출력 저하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 시승 행사를 하는 차량들도 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태워서 플레드 제로백 시승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12V 예비 배터리를 기존 납축전지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체했다는 점입니다. 더 작고 컴팩트해졌고 수명도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시동을 걸 때만 주로 예비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름차와는 달리 전기차는 예비 배터리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나올 차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전단지는 행사 당일 배포된 자료라고 하는데요. 리프레시 모델 S의 경우에 앞뒤 모두 영구 자석 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델 SX는 전륜 모터, 그리고 모델 3Y는 후륜 모터에만 영구 자석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구 자석 모터는 인덕션 모터에 비해서 더 가볍고 효율이 좋아서 주행거리를 더 늘려주기는 하지만 제조 단가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보면 앞으로 나올 차들은 점진적으로 영구 자석 모터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드래그 코어 에피션트, 그러니까 공기저항 계수는 자동차 설계에 있어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공기저항을 줄여야 속도도 더 빠르게 될 수 있고 같은 에너지로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프레시 모델 S의 공기저항 계수는 0.208이라고 하는데 양산차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0.22에서 0.23cd 정도가 공기저항 계수가 높은 차량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포르쉐 911의 공기저항 계수가 0.29이고 타이칸이 0.22라고 합니다. 일론도 말한 것처럼 예쁜 디자인으로 공기저항 계수를 이렇게 낮추는 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트랙을 주로 도는 용도로 쓰이는 레이싱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공기저항 계수를 더 낮추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도에서 타고 다닐 만한 디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충전 속도도 더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15분 만에 300km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델 S의 매뉴얼을 보면 차량의 전압이 기존 400V에서 450V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빠른 충전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날 차량을 출고한 고객들이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는 모습을 보면 배터리 52%에서 146kW, 68%에서도 64kW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는 2170셀을 사용하는 모델 3나 Y보다 더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가 짧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던 오토 시프트 기능과 스티어링 휠 조작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토 시프트 기능은 켜고 끌 수가 있는데 일단 베타 기능이라서 오토파일럿을 처음 사용할 때처럼 사용자의 주의를 요한다는 경고창이 먼저 뜹니다. 정식 이름이 오토 시프트 아웃 오브 파킹인데요. 즉 주차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만 전진이나 후진 중에 뭘 선택할지를 차량이 제시해 준다는 것 같습니다.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차량이 기어를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로는 사용자 인풋은 에러라는 말을 했는데요. 즉 사용자의 인풋은 없을수록 좋고 운전자의 마음을 차가 읽어서 운전자의 조작을 하나라도 줄여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철학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차량에서는 사용자가 차량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고 시트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 전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운전자가 전진이나 후진 기어를 선택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어를 선택하는 과정까지 한 단계 더 자동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차에 탑승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은 이제 출발하려는 의도일 테니까 그 다음에 운전자가 뭘 할지 운전자의 마음을 읽어서 차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맞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지오 코드로 기억된 사용자의 운전 패턴을 학습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앞이나 뒤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결정을 해주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그 위치에서 운전자가 평소에 전진을 했는지 후진을 했는지 차가 기억했다가 적절한 기어를 제시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앞쪽으로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후진 기어를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뒤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진 기어를 알아서 넣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토 시프트 기어가 들어와 있더라도 운전자가 스크린을 이렇게 밀어서 기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메인 스크린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센터 콘솔 아래쪽에 별도의 기어 선택 버튼도 있다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은 압력을 감지하는 버튼이라서 눌리는 세기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차량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에 올려드린 모델 Y의 안전도 관련 영상에서 다뤘던 대부분의 내용이 이번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안전도 평가 결과 상위 6개의 차량이 모두 다 테슬라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델 S3와 같은 세단 차량이 YX 같은 SUV 차량보다는 상위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복 위험성에 있어서 세단 차량이 SUV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크 스티어링 휠은 무엇보다도 훨씬 더 시원시원한 뷰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전통적인 원형 휠을 이렇게 과감하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운전 습관을 조금만 적응하면 더 편리해질 것 같고 클러스터 화면을 보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와 맞먹는 10테라플롭스급의 MCU가 장착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사이버펑크 게임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차량 어느 자리에서나 게임이 가능하도록 무선 컨트롤러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무선 컨트롤러까지 직접 만들었는데요. 혹시 진지하게 게임 회사가 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컨트롤러의 디자인은 요크 스티어링 휠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이 컨트롤러는 차량 판매 시 기본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곧 테슬라 샵에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차폭이 77.3인치에서 78.2인치로 1인치 정도 늘어났습니다. 실내 공간은 인스트루먼트 패널,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슬림하게 하고 그 공간만큼 1열을 앞으로 당겨서 2열 공간을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열에서 리클라인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돼서 기존보다는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리프레시 차량은 특히 뒷좌석에 대한 그동안의 고객 불만 사항들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열 모니터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은 화면이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별도로 공조장치를 컨트롤한다거나 영화나 음악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안전상 주행 중에 유튜브 같은 동영상 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뒷좌석에서는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뒷좌석과 앞좌석 모두 각각 2대씩 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USB-C 단자는 36W급이라서 노트북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박이나 캠핑을 할 때 시거잭이나 USB 출력이 약해서 소모 전력이 높은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스크린은 엄청난 컴퓨터 성능 때문인지 조작 반응이 매우 빠르고 부드럽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각각의 화면을 이리저리 이동 가능하고 아래쪽 컨트롤 바 아이콘은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운전석과 조수석 등받이에 부착된 4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차량 내 노이즈를 수집하고 그 반대 주파수의 사운드를 22개의 스피커로 내보내서 실내 정숙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인데요. 아직 기능이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 구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유리도 테슬라의 어쿠스틱 글라스를 사용해서 소음 차단 능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음향 코덱도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플레이되는 음악이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폰, 블루투스 방식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운드 레이트에 대응하도록 해서 항상 좋은 사운드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의 폰을 차량에 동시에 연결 가능한 멀티 블루투스 페어링 기능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폰이나 게임 컨트롤러를 동시에 차량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송풍구는 모델 3Y처럼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디자인이고 1열, 좌우, 2열 이렇게 3개의 존을 나눠서 컨트롤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좌석에는 쿨링 시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날 행사 중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웨이포인트 기능, 그러니까 내비 경로 탐색을 할 때 중간 경유지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요구가 많았었는데요. 이날 관람객 중에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Really want waypoints? Okay, does everybody here want waypoints? Alright, fine, we'll do waypoints. God damn it. 어쨌든 이날 소리 지른 덕분에 기능 하나 추가는 확실해졌네요. 내비게이션 기능은 사실 현지화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편리한 내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몇 가지 디테일을 더 살펴보면 최근 북미에 출고되는 모델 Y3와는 달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고 회생제동 모드도 리프레시 모델 3나 모델 Y처럼 낮음 단계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드 차량의 강력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레드 모드로 출발을 하려면 몇 가지 론칭 조작을 미리 해야 하고 차량이 준비가 되면 클러스터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타가 몸 앞쪽을 숙였다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가듯이 차량도 치타 모드라고 해서 앞쪽 서스펜션 높이를 낮춰서 더 안정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날 일론이 직접 플레드 차량 주행 시연을 해줬는데요. 여기 보면 일론마저도 막 출발하는 순간에는 살짝 쪼는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은 아무리 풀악셀을 많이 경험해도 누구나 예외 없이 본능적으로 얼굴 표정이 반응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포도 세단 양산 차량 중에서 최초로 2초 벽에 제로 60마일 기록을 깰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새롭게 개발한 카본 슬리브 로터 모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변속 기어도 없이 시속 320km라는 엄청난 속도까지 도달하려면 2만 rpm 정도의 회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rpm을 모터가 견딜 수 있도록 카본 파이버를 로터, 그러니까 모터 내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부품에 오버래핑해서 잡아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카본을 로터 주위에 둘러싸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론의 설명에 의하면 카본과 구리는 열 팽창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로터를 매우 높은 텐션으로 카본으로 둘러싸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전기 자기장 효율이 매우 좋아져서 높은 RPM에서도 갭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작은 모터가 2톤짜리 차를 60마일의 속도까지 2초 만에 가속시키고 최고 속도를 320km까지 끌어올려준다고 하는데 사람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고 하네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의 차량들은 전기 모터 특성상 시속 100km가 넘어가게 되면 모터의 출력이 점점 떨어지지만 플레드 차량은 시속 320km까지도 계속해서 강력한 파워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론은 플레드 사이버 트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플레드 차량은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었지만 배터리 팩은 기존의 1865셀의 화학적 성능 향상과 전압을 50V 올리는 등의 배터리 팩을 개선한 버전입니다. 앞으로 적용될 4680 배터리는 더 강력한 파워를 모터로 보내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향후에 나올 로드스터나 트라이모터 사이버 트럭 등은 4680 배터리와 플레드 파워트레인이 결합된 더욱더 강력한 성능의 차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일론은 이 차를 뉴르부르크링 서킷에 가져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는 말도 했는데요. 행사 초반에 말하기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차는 전기차가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실제로 서킷에 가서 잘 나가는 기름차들을 하나둘씩 제끼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Faster than any Porsche, safer than any Volvo. In the same car. That's insane. 자, 여기까지 해서 리프레시 모델 SX와 플래트 차량에 관한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봤습니다. 실제 인도받은 고객들의 리뷰 영상이 앞으로 속속 올라오고 우리나라에도 론칭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